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일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남북 평화가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일본의 불안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그 재팬 패싱의 우려를 넘어서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전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권혁태 선생이 쓴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권혁태 선생. 뭐 대표적인 지일 인사로 통하지요? 네, 뭐 지일 인사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일본을 정확하게 알고 비판하면서 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류가 있고요. 예. 일본을 안다는 핑계로 이 일본과 유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친일파. 네, 친일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죠. 예. 제가 보기에 권혁태 선생은 첫 번째 지일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머릿말에 잠깐 보면은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칼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우파 단체가 만든 교과서 집필 단체죠. 여기에서 일본을 향해 돌출한 흉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팔뚝이라고 순화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일본의 주류인 그 우파들에게 한반도는 자신들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한반도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할 것인가? 과거사 그리고 이 역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한반도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증오를 부추김으로써 증오를 하나의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자민당이 권력을 유지한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심각하죠. 북한 때리기로 대표되는 북한에 대한 증오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재특이라고 하잖아요. 또 넷우익, 젊은 우익들에 의한 그 혐한 유포, 그러니까 한국에 관한 그 혐오의 유포들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자이니치, 제일 동포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 해서 자민당과 우익들은 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일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자면 일본의 정치적 미성숙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섞여서 현재 일본의 문제들을 심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분열 문제,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보는 자기 분열적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의 환상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기는 아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아시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분열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자기 분열증이라는 게 그런 뜻이었군요. 네. 스스로 어떤 온전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 분열에 시달립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은 서양 따라잡기였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따라잡기가 하나의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따라잡기에 성공했다 싶은 게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화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식민화 과정이었고, 그런데 서양을 따라잡았다 싶은 순간 더 확장해 나갔던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또는 태평양 전쟁입니다. 예. 자기가 배웠던 서양을 이제 때려 엎자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죠.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죠. 패배한 순간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굴종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 뭐 중국뿐만 아니고 이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또 우월감을 바탕으로 삼고 있죠. 이런 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열증과 아울러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트라우마입니다.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히로시마 원폭 체험에서 보듯이 피폭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자 포탄에 피해를 봤다라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자신들이 가해자였다는 것을 끊임없이 은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본이 행한 약탈과 수탈과 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성찰은 다 팽개쳐버리고 자신들이 미국에 의해서 당했다. 아시아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일본이 당했다라는 그 피해자 의식만이 전면화합니다. 여기에서도 일종의 분열 증상들이 뚜렷하게 읽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3장이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여왔다는 거죠. 일본이 이런 분열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인 합의 또 시민들의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그런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자기 기만의 늪이 점점 더 일본을 수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불안 문제입니다. 일본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제4장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다룬 챕터를 보면은 위험한 북한과 인종주의라는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잠깐 읽어보고 앞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뭐 어느 사회나 불안은 있을 수 있죠. 경제적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뭐 사회적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특히 외교 안보 영역에서 일본의 불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외교 안보 영역에서 불안이란 외부로부터 도래할지 모르는 충격에 대한 불안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왕따시키면 어떻게 하나 같은 안전보장에 대한 불안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이 끝없이 그 저변에 놓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왕따시켜본 사람들은 자신이 왕따당할 두려움에 시달리곤 하잖아요. 그 일본의 집단적 정신이 그런 징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국제정치학자인 빅터 차는 한미일 관계를 의제동맹론 모델로 분석하면서 전후 일본 외교 전략의 핵심이 버림받는 것과 말려드는 것에 대한 공포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안전보장에 필요한 군사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면서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군사력에 안전보장을 의탁해온 일본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한반도의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뜻이다. 일본을 지켜주던 한국이 민주화 이후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 하면서 본격화한 한반도의 화해 움직임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왕따이다. 일본 쪽 공해상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한 데다 선량한 일본인을 납치하기까지 했으니 북한은 일본사의 공포의 실체다. 따라서 한국의 왕따와 북한의 납치, 핵실험 등은 한반도 분쟁에 언제 말려들지 모른다는 기존의 불안이 일본이 침략당할지도 모른다는 구체적인 불안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예. 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본을 지켜주던 한국이 민주화 이후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 하면서 본격화한 한반도의 화해 움직임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 대한 왕따라는 것이죠. 이 책이 1910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 DJ 노무현 정권 때 남북 화해 국면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인데 지금의 화해 국면을 보면은 왕따 당할지도 모른다는 일본의 불안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오랫동안 정말 일본을 지켜줬죠. 따옴표 치고 지켜줬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켜줬고 분단의 그 불안전한 정국이 일본 정치 세력들을 결집시키는데도 기여한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한반도의 적대적 공존과 불안이 일본 측에서 보자면 행복이었던 것이죠.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행복의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일본을 뼈 때리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전쟁에서는 경제적 부활의 계기를 마련했고 일본이 한국전쟁에서는 그리고 이 남북 적대적 대치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이 번영과 평화를 구가했던 것이죠. 그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의 원인이 남북 간의 전면적인 화해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본을 비판해 왔죠.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근데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대놓고 공공연하게 일본을 비판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현실적인 맥락에서 역사를 고려하면서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말로 비판하는 것보다 일본이 안고 있는 이런 이 불안을 안에서부터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일본을 비판하는 핵심이 되겠죠. 이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아무리 일본을 비판하는 것보다 일본이 안고 있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일본에 대한 가장 그 원천적인 비판이자 일본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에 기초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비판한 세력들을 무력화해버리는 예.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가 화해 국면으로 갈수록 일본의 불안은 더욱더 높아질 걸 생각하고요. 일본이 택할 방향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한반도의 평화 국면에 함께 하면서 일본의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단히 부정적인데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더 예각적으로 날카롭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가 우려할 길이긴 한데 일본의 정치 의식이랄까 정치 수준 또 시민혁명의 부재의 기억들을 함께 떠올려 보면은 일본이 더욱더 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우경화를 더욱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일본 사회의 불안과 긴밀하게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은 일본은 당연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열적 시선을 넘어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고 아시아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는 아시아가 필요할 때만 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죠.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얘기인데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지금은 일본 그 만엔짜리 지폐 모델입니다만은 일본의 사상사 정신사의 지주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탈아입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시아를 짓밟고서 서구 제국주의와
업계를 함께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드러내는 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는 또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는 서양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정말 굴욕적이까지 한, 굴종적이까지 한 친미 국가로 변신합니다. 일본의 이 화려한 변신들은 정말로 눈부셔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까 싶기까지 합니다. 예. 이렇게 냉전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미국에 찰싹 들러붙어서 이 남북 분단으로부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고해를 빨아먹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해 왔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시아가 새로운 공동의 모델을 찾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중에 일본은 끊임없이 그걸 방해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고립화하는 방향으로 나왔던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타이완, 한국 등과의 반공 동맹 체제가 소련, 중국, 북한을 포위했던 냉전적 질서 속에서 일본이 향유했던 과실을 다시 맛보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확한 진술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한국의 유화 정책은 이들에게는 오직 일본을 왕따시키는 반일 행위와 다름없다.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타이완 독립파의 움직임은 이들에게는 친일로 다가온다. 한국의 민주화 이후 일본의 우파에게서 보이는 민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민주 타이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일종의 자기 분열적 동북아시아론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냉전적 질서의 복원을 꿈꾸는 일본 중심주의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한국의 민주화가 일본 그 정치 세력들에게는 반일 행위로 보인다는 거죠. 일본을 왕따시키려는 저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피해의식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흐릿하게 있습니다만은 촛불 시위 국면에서 촛불혁명 과정에서 일본의 언론들은 거의 침묵하듯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걸 뭐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일 두려운 게 일본의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이겠죠. 일본 시민들이 한국의 촛불 시위를 모델로 삼는 것을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민주 세력들은 남북 평화를 원할 테고요. 이건 일본의 빨대를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죠. 한반도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거한 것일 테니까. 근데 동시에 타이완의 경우는 민주파 세력들이 분리독립을 강조하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예. 그게 또 일본 쪽에서 볼 때는 타이완의 민주 세력은 우군인 셈이 되는 거죠. 중국과 타이완이 화해, 교류를 끊고 서로 적대할 때 일본이 살아남을 틈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일본의 지향점을 예리하게 분석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흥미진진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같은 사례들인데요. 거기 가면은 정말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코스프레가 전면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아시아에서 행했던 역사적 죄상들, 죄악들에 대해서는 거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컨대 왜 자기들이 원폭을 맞아야 했는지 이런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겁니다. 예. 난징 대학살 문제나 필리핀에서의 대량 민간인 학살 이런 문제들은 전면화하지 않는 거죠. 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했던 것도 그들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히로시마에 원폭을 쏜 미국의 잘못, 뭐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하지도 못해요. 모든 인류의 잘못이니까 이런 인류의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자라는 두루뭉실한 얘기로 끝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과거 역사에 관한 철저한 자기 비판과 성찰, 사죄 없이는 이 아시아에서 자발적 왕따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라건대는 이 한반도의 평화 조성 과정에서 방해하지 말고 외박 놓지 말고 세계 시민으로 상식적인 행동을 했으면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현실화하기에는 일본이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남북미 중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세계 관계가 조성될 터인데 일본은 끊임없이 어떤 상실감과 또 다른 트라우마 때문에 또 다른 불안감 때문에 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 과정에서
방해꾼 노릇을 하지 않을까. 아. 그게 적잖이 걱정이 됩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본 스스로 정말 성찰 능력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 제 얘기가 들릴 리가 없고 제발 자기 기만과 이 불안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전범의 후예들이 뭐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권혁태 선생이 쓴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 꼼꼼히 참조하시면서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겠죠. 이런 일본. 뭐 과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그런 입장 변화가 없다면 뭐 계속 뭐 감추고 은폐하고 엉뚱하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 시대에 대해서 반성을 안 했다는 건데 다시 또 숨은 발톱, 군국주의의 발톱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피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짧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가방에 이 고재종 선생의 산문집 사람의 길은 하늘에 닿는다를 넣고 갔습니다. 아, 예. 생각하고 책을 챙겼던 건 아닌데 별을 심은, 그러니까 모내기가 끝난 논, 그리고 개망초 꽃이 피어난 이 산길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이 딱 어울렸어요. 예. 그래서 고재종 선생의 사람의 길은 하늘에 닿는다에 실려있는 글 중에서 몇 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재종 씨는 그분 자체가 농민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재종 선생님은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담양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직도 시골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바라본 도시의 세계, 그리고 농촌에서 바라본 우리 근대 사회의 그 병폐들 좋은 글로, 좋은 시로 잘 표현해온 시인입니다.
고재종 선생의 작품은 시가 있는 금요일에 소개해드려야 적절한데 시도 좋지만 산문도 그에 못지않게 좋습니다. 교수님, 그 시와 산문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한번 초등학교 때 배운 분들이 있겠지만 다 잊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음악적인 언어로 짤막하게 표현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문은 좀 설명이 많죠. 설명과 설득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시인들의 산문을 보면은 시와 산문의 경계가 무색할 정도로 리듬을 타면서 글이 진행됩니다. 훨씬 그 시보다 더 깊이 있는 구절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예. 고재종 선생 시 중에 대표적인 게 첫사랑인데요. 이걸로 운을 떼고 산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사랑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네, 이런 첫사랑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고 꽃을 피우는 이 나무 보면서 이런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 맨 마지막 연에 나오는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이 부분이 긴 여운으로 다가오네요. 이 산문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농촌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생명체들과 함께 그 상념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쩍새 우는 사연 중에서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 PD 자운형꽃 아십니까? 자운형꽃 잘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는 게 이상합니다. 요즘에 농사를 안 짓는 땅들이 많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묵정론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갖고 말이죠. 물류 창고 이런 걸로 세 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 그 볼품없이 논 가운데 들어선 창고 건물들, 가건물들 보면은 아찔해질 때가 있죠. 이 소쩍새가 막 울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자운형꽃도 막 피어날 때고요. 묵정지에 피어난 자운형꽃을 보면서 시인은 이런 상념을 펼쳐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리밭을 돌아보게 하는 소쩍새 울음은 또 논둑 밭둑에 점점 핏점으로 무수히 피어난 자운형꽃을 보게 합니다. 소쩍새가 피를 토해 저렇게 꽃을 피웠는지, 아니면 농민들이 거기에 떨군 수많은 눈물이며 핏방울이 저렇게 꽃으로 화했는지, 하여간에 자운형꽃은 자운형꽃대로 오늘 우리 농민의 아픔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저 자운형꽃을 나는 점점 핏방울 같은 꽃이라 했거니와 김용택 시인은 숯불 같은 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는 흰 보랏빛 수수한 꽃이지요. 자운형 어린 잎과 줄기는 우리 어릴 적에 풀씨라고 불리며 구황의 식물로 이름을 드날렸습니다. 헌데 요사이는 저 꽃이 주인 떠나고 묵정지로 버려진 빈 논에 가면 지천으로 흐드러져 있습니다. 꼭이 그간 주인이 땅에 떨구었던 눈물과 땀과 피, 기쁨과 그리움까지 죄에 빨아먹고 거기 주인이 마지막 남겨둔 노여움은 이글이글 숯불로 피었다가 거기 주인이 마지막 남겨둔 한과 서러움은 서리서리 핏방울로 토하는 모습. 그러다 저렇게 뒷산에서 소쩍새라도 쩡쩡 우려예면 에라이 나만 뭔 죄가디 노여움도 서러움도 다 부질없다 고 사방 벌나비나 꼬드기가 부르고선 그 벌나비에 쑥쑥 찔러오는 침 끝에 온몸 보랏빛으로 멍을 들인 채 청천 하늘에 대고 하늘 연문이나 뿌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연한지요. 묵정지, 작년까지만 해도 사륙제로도 소작이 거래되더니 올해는 이팔제로도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없어 더 많은 논들이 묵어질 판입니다. 소작이라 많이 짓고 땅 한 뙑이라도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 했던 농민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묵정지에 자운형꽃 무더기 흐드러진 모습을 보노라면 다만 오열이 솟구칠 뿐입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쩍새 울음소리에서
꽃방울처럼 피어난 자운형꽃을 떠올리고요. 또 묵정지에 피어난 자운형꽃에서 농민들이 함과 서름, 기쁨과 그리움, 땀과 피를 떠올리는 이 시인의 감각이 오롯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실려있는 산문집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고재중 선생이 전하는 아름다운 언어로 전하는 상처 입은 농촌의 소식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꽃과 노동과 가난을 위하여라는 작품도 함께 보겠습니다. 꽃과 노동과 가난이라는 그 제목이 그대로 보여주듯이 서서히 그 쓰러져가는 농촌의 풍경들을 아련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농촌이 괴멸되는 과정과 비례하면서 이어져 왔죠. 지금이야 그 농촌이 제 표현을 빌자면은 공동묘지 대합실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수많은 노인들만 남아 있고요. 누구도 그 농촌을 지키려 하지 않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그 상실로 다가올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예. 꽃과 노동과 가난을 위하여에서 한 구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나 바쁜 사람들의 시절에 나는 오늘도 들녘에서 찔레꽃이나 보고 돌아왔습니다. 몸 아픈 것을 핑계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농사일에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터에 며칠 전엔 서울에서 내려온 어느 답사팀에 공짜로 끼어 남도 일대를 돌게 되었는데 차창 밖으로 바라보는 들길이며 산천에 무더리 피어난 찔레꽃을 볼 때마다 눈물이 치솟았습니다. 강진 다산 초당을 가다가 모가 새파랗게 자라오른 모판을 보고 울었고 해남 대둔사와 토마를 가다가는 쟁기질할 논에 맑은 물이 찰랑찰랑 넘쳐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울었으며 영암 월출산과 무의사 쪽으로 돌아오다 보리를 베고 있는 늙은 노 부부의 굽은 등허리와 그 위에 부서지는 5월 햇살 때문에 울었는가 하면 화순 운주사와 담양의 소세원과 치경정을 가다가는 그 너른 논에 이항기 혼자 탈탈탈탈 모를 씹는 모습들에 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개망난이로 흘러도 이 땅 모낼 철만 되면 사방에 무더기로 피어나는 찔레꽃, 모 심다 간간 바라보면 단바람에도 온몸으로 사래치며 들 가득한 우리의 거친 숨결을 쓸어주는 찔레꽃 떨기에 마음을 위안 삼고 그 찔레꽃 같은 땀송이 눈물송이로 어린 모 포기를 쓰다듬으며 모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건강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그만 패배의 시간을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녕 민망한 울음을 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흘리는 찔레송이 같은 눈물 방울들은 이제 밤이면 밤이슬 쓰고 한 뼘씩이나 자라날 뼘잎 끝이 별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어느 것 하나 허술이 사라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고재종 시인 마음 같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이 들판의 풍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도 다상초당 근처, 해남 대둔사와 토말 근처, 월출산과 무의산 근처에서 본 농촌의 풍경이 찔레꽃 송이 같은 눈물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찔레꽃 하면은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배고플 때 먹었던 그 꽃잎이기도 하고요. 또 찔레 순을 따서 먹기도 했죠. 지금이야 다 아득히 잃어버린 기억입니다만은 이렇게 망가져가는 서러움만 남은 농촌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지 우리 정말 발상의 전환, 대담한 상상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 고재종 선생의 산문집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조금 서운해서 한 편 더 골랐습니다. 성육꽃 한 송이입니다. 성육꽃 한 송이. 네, 꽃 시리즈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운형꽃에서 찔레꽃, 그리고 이 글에서는 개망초꽃과 성육꽃입니다. 여기서 농촌의 그 피폐한 모습을 개망초꽃과 성육꽃에 대비해서 그리고 있는 솜씨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 그 시인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글이든 삶의 진정성에 따라갈 만한 아름다운 시는 없죠. 가장 아름다운 시는 삶에서 우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육꽃 한 송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들에 살면서 나는 그간
정녕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제대로 느낀 적이 있는가? 논과 밭, 산과 내, 심지어 풀과 나무와 꽃과 새 같은 것들도 정치적, 경제적 압박과 수탈 차원에서만 보며 스스로를 가두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새삼 이 들녘에서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물론 그간 우리 농촌의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왔고 극한 소외와 가난 속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순을 타파하고 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자고 외쳐온 것은 너무도 당연했고 또 의당 그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런 단선적 논리 때문에 농업적 삶이 가지는 본래적 건강성, 곧 생명성을 천착할 수 없었고 인간이 가지는 자연의 귀의성을 소홀히 취급했으며 자연과 조화 내지는 합의를 통해서만 영위할 수 있는 농업적 삶에 대한 바른 인식도 할 수 없었으며 대지와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서의 들녘 또한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 생명, 대지와 평화, 그리고 농업적인 삶, 이는 인간의 원초적 삶과 정신의 모습이며 인간이 무수히 꿈꾸어온 삶의 이상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그러지지 않고 포악한 문명에 훼손되지 않은 농촌을 전제하고 말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도시의 문명적 삶이 메마르고 타락한 형태를 띠는 한 그 도시 현실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나아가서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본성과 존재의 고향을 되찾고 싶어하는 인간적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단순성, 소박성, 생명성, 평화의지, 순수함, 자연스러움 따위의 이미지로 되살아오는 농촌 생활과 농업적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죽음의 문명 속의 도시인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농촌은 경제주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 정신을 생산해내는 참 고향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은 경제지생주의자들이 내세운 부단한 성장 논리 탓에 생명의 자연, 평화의 대지, 존재의 고향으로서는 얘기되지 않고 소득과 소비의 경쟁적 산업사회의 저발전 지대로만 치부되어 끝없이 소외되어 왔으니 이제라도 우리의 편향된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농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농업이 지닌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뭐 한때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데 급급했던 정권에서는 쌀 외국에 사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했었죠. 예. 근데 생태뿐만 아니고 인간의 정서적 가치를 고려해 보아도 농촌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각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농촌을 하나의 경제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더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 들길에 나가볼 기회가 있으시거든 이 고재종 선생의 산문집 사람의 길은 하늘에 닿는다 옆에 끼고 한 편씩 읽으시면서 이 안에 시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오늘의 농촌 생각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에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때가 이제 1996년으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거듭된 영농 실패로 자살을 택한 젊은이 포도밭에 놀러온 도시 연인에게 포도송이를 안겨주고 돌아서서 한숨 짓는 35살 총각 농민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다 책 안에 녹아 있는데 세상을 떠난 노인의 상여를 짊어질 젊은이 하나 없는 전남 담양읍 궁산리 마을, 이 마을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제쯤 농업을 돈이 되는 일에서 가치 있는 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당장은 쉽지 않을 줄 압니다만은 그야말로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농촌에 대한 시선은 농촌을 살리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농촌을 그냥 풍경으로만 감상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 말을 싹 가린다고 하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잘 아니까. 그럼에도 뜻있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넘어서 농촌의 삶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제 주위에도 없진 않고요. 그런 게 아주 한국 사회의 캠페인 차원에서 확산되기를 저는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람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녹음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 매화꽃이 폈던 것 같은데 벌써 매실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나무 인문학자라고 얘기하는 강판권 선생의 나무 철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무 인문학. 그럼 어떤 겁니까? 나무에서 나무의 결을 읽어내고 나무의 이야기를 읽어내듯이 그 나무에 새겨진 사람의 이야기들, 역사들, 사연들을 읽어냅니다. 이 책을 발견하고서 정말 행복했어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예. 오랫동안 숲과 나무를 연구해 온 데다가 또 역사를 함께 공부해서 이 책의 깊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새겨진 그 사연들, 이야기들과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을 겹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음이 깊어가는 계절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강판권 선생의 책 나무 철학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재 나무 답사기 그리고 세상을 바꾼 나무 등등 어떤 것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책은 한 대여섯 페이지 분량의 글들이 약 30편, 정확히 28편이 실려 있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서 행복, 존재, 그리고 묵묵한 소신, 경청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들 읽어드릴게요. 예. 먼저 그 나이테를 얘기하는 글입니다. 예. 나이테의 철학이라는 장에서 나이는 위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먹는다 라는 알듯 말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나이는 모든 생명체의 역사다.
사람도 나무처럼 나이를 몸속에 담고 있다. 한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순간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인간도 나이를 부정하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심할 경우 나이를 속이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설령 속이더라도 몸속의 나이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의 나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라는 시간이 그간 살아온 세월이 몸을 유지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체의 몸은 혼자서 유지될 수 없다. 몸은 나이라는 시간을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몸으로 시간을 먹으면서 그것을 소화시키지 않고 몸 밖으로 토해내려고 한다. 시간을 쌓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태도는 매일매일 살았던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다. 인간은 시간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 나무는 자신이 살았던 시간을 간직하면서 나이테를 만들어간다. 나무의 나이테는 시간이 온전히 축적된 결과다. 그러므로 나이테를 많이 만들수록 삶의 지혜는 깊어진다. 네, 아름답죠? 예. 이 책에는 좋은 사진들까지 함께 실려 있는데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나이테가 간직한 세월들이 선하게 다가오는 것도 같습니다. 예. 나무들의 나이테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요즘 뭐 동안 열풍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나이를 먹은 만큼 그 나이값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외모만 젊어 보이려 그러지 내적으로 깊이 시간을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나이테의 철학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낙엽의 철학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낙엽은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버리는 거죠. 예. 한 계절, 두 계절, 세 계절 살아오고 난 다음에는 다 버리고 또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을 낙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판권 선생은 이 낙엽에서 하나의 인생 철학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모든 걸 떨어뜨리고 아래로 가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나무의 자기 성찰이다. 성찰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그리고 성찰을 통해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진다. 나무가 오래 살아남는 것도 성찰이 많고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찰의 핵심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본다는 의미의 한자 상은 나무를 본다는 뜻이다. 이는 곧 나무의 삶을 본다는 의미다. 갈림나무가 1년마다 잎을 만들고 잎을 떨어뜨리는 성찰의 행위는 바로 사람들이 제대로 봐야 할 나무의 참모습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로 상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잖아요. 예, 예. 이게 나무를 본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 상대할 때 상? 네, 그렇습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무는 잎을 떨어뜨린 뒤에야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낮은 곳에서 자신이 오롯이 제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들의 생태 과정을 보면서 인간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갈림나무 얘기였고요. 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끝도 없습니다. 예. 이런 책은 둥그렇게 앉아서 한 편씩 골라서 자기가 나무와 관련된 얘기들, 자기 삶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 자락씩 펼쳐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버드나무 있죠. 이 능수버들, 버드나무를 얘기하면서 부드럽기에 강인하다라는 제목 아래 흔들림의 철학이라는 부제를 달아놨네요. 예. 끝없이 이 나무는 흔들리면서 세월을 헤쳐나가게 마련이고 뭐 사람도 크게 다르진 않죠. 버드나무의 흔들림을 보면서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랄 수 있는 것도 바람에 수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흔들리기만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나무는 흔들리면서 뿌리를 튼튼히 만든다.
바람의 꽃과 열매를 잃어버릴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뿌리는 한층 더 튼튼해진다. 흔들리는 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 적응하려면 하루에도 수천 번씩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변화무쌍한 현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수없이 흔들리면서 지금의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사실 나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내가 흔들림을 방치하는 이유는 흔들려야만 좋은 생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듯 인간도 나무처럼 흔들리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네, 이거 우리 김 PD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기도 하죠. 예. 뭐 일관된 삶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흔들리면서도 안으로 강인한 뿌리를 내린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쥐똥나무가 한참 풀 때인데요. 예. 그 쥐똥나무 이름이 참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 나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쥐똥나무도 사연이 왜 없겠습니까? 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도 많고요.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나무 철학의 저자는 쥐똥나무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쥐똥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서든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나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도 쥐똥나무가 있어 매일 쥐똥나무를 보면서 출근한다. 그런데 보통은 쥐똥나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쥐똥나무는 어른이 키보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쥐똥나무 이런 점이 좋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나는 지금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그렇다고 쥐똥나무가 존재감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쥐똥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생울타리로 각광받고 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울타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각별하다. 울타리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를 지켜주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도 드물 것이다.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니 그만큼 쥐똥나무의 삶이 넉넉하다는 의미다. 또한 울타리는 자신이 바람을 맞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바람을 막아준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쥐똥나무는 고귀하기까지 하다. 네, 쥐똥나무에서도 이런 깊은 삶의 철학을 읽어내는 솜씨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저자는 자신의 경험들, 자신의 삶의 궤적들과 나무를 만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각들을 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마련일 텐데 실제로 그 고대 사회부터 나무는 하나의 신비한 대상이었죠. 끊임없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부활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뭐 아울러서 장수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예.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나 가면 당산나무가 있고 어디나 가면 또 세계목, 우주목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 얘기들도 이 책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예. 소통은 겨울의 갈림나무처럼 이라는 제목 아래 경청의 철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묵묵히 참고 듣는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인내가 없이는 또는 어지간한 내공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 저부터도 그렇고요. 잘 듣는 건 중요한 미덕이라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잘 듣기가 어려운 건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직 철이 덜 든 까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겨울에 나뭇잎을 다 떨구고 난 다음에 빈 몸으로 계절의 소리, 바람의 소리를 듣는 갈림나무를 얘기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은 겨울의 갈림나무처럼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갈림나무는 스스로 소통하는 존재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비워야만 한다. 그릇인 이유는
안을 비워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 그릇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한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텅 빈 우주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에밀레종이 크게 울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공간이 없다. 그런데 단지 비운다고 해서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통은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대화에는 듣기가 중요하다. 인간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전에 듣는 것을 먼저 배웠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이 하는 말에 열중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수용하길 강요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듣기, 이 경청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은 남의 얘기를 듣는데 대단히 미숙하다고 비판합니다. 예.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를 동등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깔보거나 낮게 보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겠죠. 경청의 철학만 차근히 다져도 지도자로서 바닥은 튼실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뭐 은행나무, 전국 곳곳에 있는 뭐 살구나무, 모과나무까지 각 나무들의 얽힌 이야기들을 한 자락 한 자락 풀어내면서 우리의 삶을 겹쳐놓고 있는 이 나무 철학,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들려주는 강판관 선생의 목소리가 듬직하게 울립니다. 녹음이 깊어가는 계절에 나무 철학을 통해서 나무로부터 뭘 배워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 참 나무는 아무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을 들려주죠. 예. 이걸 말없음의 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 말없음의 의미, 말없음의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은 나무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무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관조하고 또 그렇게 터득하는 것, 여기서도 정말 무한한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한한 상상력을 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나무 한 그루가.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이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교수님 오늘 어떤 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시가 있는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일이 늦봄 문익환 선생의 탄신 100주년이었죠. 예.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간행한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를 골랐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어야 했는데 책이 좀 늦게 왔어요. 예. 한 걸음 늦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문익환 선생은 새삼스런 하루, 꿈을 비는 마음, 두 하늘 한 하늘 등등 시집을 여러 권 내셨는데요. 네. 그 시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들을 모아서 이 시집에 정리했습니다. 총 4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시편들이고요. 2부는 이제 가까이 지냈던 분들을 추억하면서 쓴 시들이 망라되어 있고요. 3부는 이제 통일과 관련된 시들, 그리고 4부는 종교 생활, 기독교와 관련된 시편들을 모아놨습니다. 예. 먼저 읽어드릴 작품은 동주야라는 시입니다. 아, 윤동주 시인이 또 친구죠? 네, 그렇습니다. 윤동주가 1917년 12월 30일생이고요. 문익환 선생이 1918년 6월 1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약 5개월 차이가 나죠. 이 형이라고 부르느냐 마느냐 이런 귀여운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동주야라는 시 보겠습니다.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텐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살겠니. 김상진 박내전만이 아니다. 너의 서시를 뇌까리며 민족의 재단에 몸을 바치는 젊은이들은 후쿠오카 형무소, 너를 통째로 집어삼킨 어둠, 내 살 속에서 흐느끼며 빠져나간 꿈들, 온몸 짓뭉개지던 노래들, 화장터의 연기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너의 피 묻은 가락들. 이제 하나 둘 젊은 시인들의 안테나에 잡히고 있다. 그 앞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습작기 작품이 된단들 그게 어떻단 말이냐. 넌 영원한 젊음으로 우리의 핏줄 속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보다 더 젊은 영혼으로. 동주야, 난 결코 널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니. 네. 이런 작품입니다. 예. 만주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함께 하면서 지냈던 윤동주를 떠올리면서 영원한 청년, 영원한 젊음을 기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각별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동주의 모습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되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동주에게는 불행이겠지만은 일찍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 게 영원한 젊음으로 남아서 그게 하나의 좌표가 돼서
이정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다른 세상, 우리 늑봄 선생이 꿈꾸었던 통일 세상, 남북이 화해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바람을 담아서 내가 바라는 세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고 하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 따로따로, 아들, 딸 따로따로 굴리는 그런 소위 선진국 세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휴가는 알프스에서, 겨울 휴가는 리비에라에서 뭐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세상은 말이요. 대천에서 썰물이 슬슬 빠지듯 감옥에서 사람이 하나 둘 슬슬 빠져나가고 되돌아오는 사람 줄어드는 세상 말이요.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떠들썩하며 한 1000명 사면으로 나가고는 1년 안에 3000명쯤 더 들어오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건 정말 몹쓸 세상이에요. 꿈 같은 얘기지만 말이요. 감옥에 죄수가 없을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00개를 올리는 나라도 있다지만 우리야 어디 그까지 바랄 수 없지 아직은. 우리 백성이 뭐 마음들이 나빠서 못 바라는 거야 아니지. 나라 살림을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감옥에 보내나, 어떻게 감옥을 한 군데라도 더 짓냐는 거거든. 그저 욕심이 없어야 희여. 고양이에게 생선 안 맡겨야 희여. 고놈의 고양이도 몽둥이로 쫓아버리고 골고루 나누어 먹는 세상이 돼야 희여. 그런데 감옥으로 가는 놈이야 환장한 놈이니 하는 수 없지. 아, 내 손자가 아니면 내 손자의 친구가 서울 구치소 소장이 되어 재직 중 꼭 한 번이라도 100기를 올리는 세상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구만 말이요. 네, 이런 시입니다. 감옥에 죄수들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70년대, 80년대 오죽 많은 사람들이 사상범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또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 감옥에 죄수가 없으면 100기를 올리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구치소장이 재직 중에 꼭 한 번만이라도 100기를 올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시입니다. 득범 선생이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죠. 네, 그 감옥에서 전국 온갖 상념들이 오갔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간절히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 분단 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어서 꿈을 비는 마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도 잠꼬대 아닌 잠꼬대와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그러나 벗들이여 보름달이 뜨거든 정화수 한 대접 떠놓고 진주 같은 꿈 한 자리 점지에 줍시 사고 천지신명께 빌지 않으려나.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 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철 들고 샘 들었다는 것들은 다 죽고 동남 동료들만 남았다가 쌍쌍이 그 앞에 가서 화촉을 올리고, 그렇지, 거기는 박달나무가 서 있어야죠. 그 박달나무 아래서 뜨겁게들 사랑하는 꿈. 그러고는 동해 바다에서 치솟는 용이 품에 와서 안기는 태몽을 얻어 딸을 낳고
아침 햇살을 타고 날아오는 황금빛 수리에 덮치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그 무덤 앞에서 샘이 솟아 서해 바다로 흐르면서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펼쳐지고 한려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뻗는 꿈, 그리고 우리 모두 짐승이 되어 산과 들을 뛰노는 꿈, 새가 되어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 물고기가 되어 펄떡펄떡 뛰며 강과 바다를 누비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 한 자리 부디부디 점지의 주사이다. 네, 이런 식입니다. 예. 이 목사님이 천지신명께 빌면은 이단이라고 뭐라 안 하나요? 문익환 목사께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인데요. 네. 이 교단은 좀 다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기도 한데 여기는 뭐 안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혐오한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촛불 들었을 때도 가장 앞장서서 정의를 외쳤던 그런 교단이기도 하면서 싸움이 또 존나게 많은 교단입니다. 존나게 많이 싸워요. 난 참 살다 참 이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비교적 관대한 편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 득본 선생은 꿈을 비는 마음에서 천지신명께 이런 꿈들, 예를 들면 국군과 인민군을 합장해서 묻는 꿈, 그게 꼭 전만결의 순례지가 되는 꿈을 꾸고요. 예. 그리고 동남 동녀들, 어린 남성과 어린 여성들이 박달나무 아래에서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정말 아름다운 아이를 낳고 그런 꿈. 그러니까 남남북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펼쳐지고 제주도까지 뻗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점지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비는 형식의 시입니다. 네, 그만 읽을까요? 아예 아닙니다, 교수님. 문익환 목사님 시는 뭐 진짜 10시간, 20시간 해도 전혀 뭐 넘쳐남이 없습니다. 예. 네, 여기 정말 시적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 있는 그들의 육성이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한 정말 투박하고 소박한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들이 더욱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이 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시입니다. 이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공원으로 꾸민다는 그런 구상들이 조금씩 구체화하는 모양이죠. 예. 그런 날이 오면은 이 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줄 압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무기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 우리는 총을 버리고 군복을 벗고 들어간다. 막걸리 통들만 둘러매고 들어간다. 너희도 따발총 버리고 계급장 떼고 들어오너라. 팔을 걷어붙이고 팔씨름이나 해볼까? 모래벌을 만나면 씨름판이나 벌여볼까? 멧돼지를 잡아라. 바가지로 막걸리를 돌리며 멧돼지 고기를 뜯어라. 여군들은 치마저고를 입고 나오너라. 40년 묵은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줄 테니 힘을 겨루어라. 날씬한 허리 용수철로 튀었다 펴며 푸른 하늘 밀어올려라. 비무장지대, 너희는 백두산까지 밀어붙여라. 우리는 한라산까지 밀고 내려가리라. 비무장지대 만세 만세 만세. 예. 네,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도 늑본 선생은 막걸리통을 둘러매고 간다네요. 또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또 술을. 이게 우리 늑본 선생답죠. 예. 그리고 이 멧돼지를 잡아서 한바탕 목고지를 펼치고 여기서 남에서 온 사람들,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판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이 펼쳐집니다. 예.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급장이고 뭐고 다 떼고 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비무장지대에서 아무런 무장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가 저 압록강까지 앞에서 읽었듯이 다시 또 제주도까지 얻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늑본 선생 시는 그냥 읽으면은 바로바로 느낌이 오고요. 그 간절한 바람들이 가슴속에 어렵지 않게 새겨집니다. 이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읽으시면서 문익환 선생의 뜻을 한 편씩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편 더 읽죠? 예. 자유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좀 예. 긴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자유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의 꽃절로는 아닐 거고요. 밖에서 누가 따주지 않으면 이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지만 마음은 눈만 감으면 순식간에 아버지 옆에 올 수 있으니 이 마음이 자유인가요? 하루 세 끼니 보리밥을 앞에 놓고 느끼는 고마움이 자유인가요?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죽어가면서도 나달을 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땅, 번개 번쩍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퍼붓는 소나기, 사랑처럼 쏟아지는 햇빛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마음이 자유인가요? 고마운 농부들 왜 한숨뿐인가요? 밭이랑처럼 주름 깊은 뭔가 마음, 왜 그냥 눈물인가요? 갈퀴가 된 손으로 손가락을 꼽는 밥그릇들은 왜 그냥 피눈물인가요? 그렇구나 아들아, 자유는 그냥 아픔이다, 슬픔이다. 피 맺힌 한을 날려보내는 일이다. 아픈 가슴들로 모여와서 철조망을 뽑아내는 일이다. 가시 세 줄에 찢겨 터지는 살갗이다. 그 상처에서 돋아나는 핏방울이다. 묻어둔 쥐레라도 터지는 날이면 찢어진 살조각으로 흩어졌다가 봄이 되면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이다. 끊어진 경의선, 경원선을 다시 잇는 망치소리다. 아버지, 그렇군요. 철로를 타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철마 구르는 소리, 그것이 자유이군요. 그렇다마다. 서울을 떠난 기차가 원산, 함흥, 청진으로 굽이굽이 돌 적마다 죽었던 함경도 사투리들 봇물 터지듯 왁자지껄 쏟아져 나오는 소리, 그게 바로 자유란다. 황주에서 꿀맛 같은 홍옥을 사 먹고, 평양에 가서 냉면 2그릇 사 먹고, 신의주에 가서 압록강물에 참외를 씻어 먹는 맛, 그게 자유란다. 문석이 형님을 모시고 목포에 가서 소주를 받아놓고 홍어, 민어, 광어, 낙지, 회를 먹으며 회포를 푸는 일도 정말 눈물겨운 자유겠군요. 거기서 고깃배를 얻어 타고 여수에 가서 전복죽으로 아침을 때우는 자유도 여간만 감칠맛이 나는 게 아니겠군요. 거기서 유람선을 타고 부산에 가서 동해바다 끝으로 해 뜨는 걸 보는 일도 기막힌 자유인 거고요. 모두들 배낭을 메고 삼수갑산, 무산으로 해서 또 신의죽, 강계, 해산진으로 해서 우리의 백두 영봉에 올라 얼음보다 차운 물에 몸을 씻고 쏟아지는 푸른 하늘을 한아름씩 가슴에 안고 내려오는 일, 그게 자유이군요. 그보다 먼저 더 큰 자유가 있구나 아들아. 무덤에도 못 묻히고 조국이 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앞장을 서고 나같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 뒤따르고 너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서서 휴전선에 모여와 풍물을 잡히고 사흘낮 사흘밤을 춤을 추다 내 편 없이 무너져 쓰러지며 쏟는 눈물, 풀잎에 이슬로 맺혔다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굴러떨어져 온몸으로 땅을 적시는 노래만큼 큰 자유가 또 어디 있겠느냐. 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참 자유란 무엇인가를 쭉 펼쳐 보입니다. 이 시집 보면은 성근아라는 시도 있는데요. 가장 아꼈던 부모에게 자식을 두남두겠습니까마는 문성근 배우를 몹시 사랑했다 그러죠. 막내에 대한 애틋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모니칸 목사께서 문성근 배우가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 북으로 갈 때도 문성근 씨를 염두에 두기도 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유라는 시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처럼 이 문성근 선생이 낭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처럼 네. 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읽어드려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 북한에 기차 타고 갈 날이 온다면은 이 시집 한 권, 그 중에서도 자유라는 시를 읊조리면서 가시면 그럴 데 없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북쪽 한 바퀴 삥 돌고요. 남쪽도 한 바퀴 삥 도는 여정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4부가 종교적인 소원들을 읊은 시들을 모아놨는데요. 그 중에 한 편, 이 부활절 아침에 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태일 열사나 이소선 여사에 대한 시편들도 이 시집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이라고 늦봄 선생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늦봄 선생의 뜻 떠올리시면서 부활절 아침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빛은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사랑을 잃은 막달라 마리아의 횡된 그런 가슴 같은 무덤.
빛을 그리는 마음뿐이다가 쏟아진 별빛들이 오손도손 새 아침을 마련하는 곳. 빛은 그런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생명은 무덤에서 돋아난다. 평화시장에서 시들어가는 아까운 꽃송이들을 사랑하다가 한 줌째가 된 전태일의 꽃 같은 마음에 풀씨들은 울먹이며 더듬더듬 새 봄을 마련하는 곳. 생명은 그런 무덤에서 돋아난다. 네. 이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부활도 물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전태일의 부활, 풀씨들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느범 선생의 이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